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축구 얘기해봤는데 이번엔 체조 이야기입니다. 부전, 여전, 금메달의 주인공이죠. 32년 만에 아시안게임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기계체조 여서정 선수의 아버지 영철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감사드립니다. 예. 본인이 금메달을 딸 때 또 딸이 딸 때 어떤 게 더 기쁘던가요? 딸이 할 때가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긴장도 더 되고요. 긴장도 네. 더 되고 자기가 할 때보다. 네. 네.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네, 그게 제일 크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기계체조 선수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기술 훈련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네. 이 힘든 거를 그 이쁜 딸한테 왜 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본인이 조금 좋아해서 시작을 했었죠. 자기가, 예. 네, 처음에 시작할 동기가, 또 엄마가 그 국가대표, 체조 코치로 있을 때, 선수촌에 자주 놀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놀면서 시키면 곧잘 하더라고요. 그거 왜 시켜요, 그거를?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몸 쓰는 것도 곧잘 잘하고, 그래서 있다가 갑자기 한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아빠 나 체조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피는 못 썩이는, 예. 네. 그런데 여서정 선수 입장에서 보면 네. 아버지가 너무 큰 벽이어서 굉장히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혹시 해봤습니까? 그걸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제가 또 체조에서 또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본인이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컸어요, 솔직히. 이번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주위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여자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서정이밖에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고 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당연히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테고 또 지금 도마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게 32년 만이라고 하는데. 도마에서는 최초고요. 도마에서 최초입니까? 네, 첫 금메달이고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평균대하고 팽봉에서는 나왔었죠. 여자 체조에서 딴 거는 32년 만이고 도마는 최초. 네. 그만큼 도마가 어려운가 보죠? 이게 여자 종목은 4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신체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자 종목은 또 4종목인데 3종목은 또 다리 하체 쪽으로 하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제가 보기에는 좋고 또 그리고 탄력이나 탄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 몸에. 여자 대표팀 감독 코치 따로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집에서 따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면. 답답해서? 그래. 아빠, 나 쉬고 싶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답답해 하면, 예, 가끔 물어보긴 해요. 예. 영철 교수님이 현역 시절에도 이 종목이 주 종목이었죠? 네, 도마가 주 종목이요. 예, 도마에서 또 메달도 따시고 했었는데. 네. 여원, 여투, 이 기술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영철 선수 이름을 딴 기술인데. 네. 여자 선수가 이거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여자 선수하고 남자 선수가 또 도마 높이가 또 틀려요. 예. 그러니까 남자 선수는 135cm고요. 여자는 125cm, 10cm가 낮거든요. 10cm 정도면은 거의 체 선수들 반바퀴 정도 틀 수 있는 높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 선수가 여투나 여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여투 정도는 좀 가능한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혹시 실전에서 네. 그 기술을 쓰는 여자 선수는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없고. 네. 혹시 그 여서정 선수에게 그 여원이나 여투를 가르칠 계획은 있습니까? 여투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투는? 네, 이게 100%는 아니어도, 뭐, 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뭐, 한 30-40% 정도는. 그리고 지금, 이번 그 자카르타 탈렘방 아시안게임 때 또, 그 신기술을 하려고 하다가, 또 몸 컨디션이나 또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로 했거든요. 예. 그럼 여서정 선수는 본인만의 기술 혹시 있습니까? 여원이나 여투처럼? 네, 있어요. 지금 발표는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네, 포르투갈 챌린저 국제대회에서 엉덩방아짜가 실수를 해가지고 기술 이제 이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이름은 그럼 기술 이름은 뭡니까? 그냥 여서정으로 해야죠. 그냥 여서정. 네. 왜냐면 아버지가 벌써 여만 써버렸기 때문에 여원 여투로. 네. 여 하면 만약에 또 가로 열고 주니어 또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따님이 16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옵니까? 만으로입니까? 만으로 16. 만으로 16세. 우리 나이 17세쯤 될 텐데. 네. 그 기계체조 선수로는 최전성기 나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니어 대회를 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나이로 17세부터 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자 선수들을 보면 연령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뭐 18세, 19세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거의 뭐 21세, 뭐 22세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더욱. 네, 또 본인이 올림픽 2번 정도 뛰고 싶다고. 20년 도쿄 올림픽 그 다음 올림픽까지 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욕심이 많네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여지는 것은 이번 기술로는 좀 힘들어요. 이번 아시안게임 때 했던 기술보다는 한 단계씩 더 올라가야지만이, 도쿄 올림픽 때나 막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올림픽에 다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리고, 여정 선수가 지금 신기술하고 그 기술만 해도 메달 색깔은 아마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서정 기술을 조금 더 연마해서 본인 걸로 만드는 게 일단 급선무죠. 우리 교수님은 현역 시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놓쳤죠? 네,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 다 휩쓸었습니다만 올림픽에서 약간의 실수로 은메달 땄었는데 그 따님이 한을 풀 수 있을까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와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여자기계체조 여서정 선수의 아버지 영철 교수 만나봤고요. 자, 호우경보가 점차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도 받아보셨을 텐데요. 정면승부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28일 19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지역에 호우경보 대치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제위험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및 옥외광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3부 우리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더 보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더 보수.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비를 뚫고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시작했죠, 이제 투표. 예, 예. 한참 바쁠 텐데 오늘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K보팅 시스템으로 이제 투표 시작했는데 한 20% 투표하셨더라고요, 책임당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이 돼야죠. 돼야죠. 네. 그건 본인 나왔으니까 돼야주는 거고. 네. 어떻게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1인 2표제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면. 1인 2표제니까. 네. 뭐 하다못해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나머지 하나 누구 찍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다른 분을 지지하는 분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표심 향배가 막판에 어떻게 가느냐. 예. 예. 그런데 한창 전당대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안심 논란이 불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면서 무슨 도망 해프닝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어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안심은 이미 손학규 후보로 정해졌고 더 이상 무의미한 선거에 들러리를 서지 말고 당대표 후보들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사화된 걸 보면은 안심은 이미 손학규다 이것만 이제 따옴표 따가지고 보도를 해서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따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손학규 후보 측으로 당직자들이 당원 명부 등을 불법으로 유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효볼 필요 없는 선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학규 후보 측을 좀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 이 언론 기사가 이제 보면은 그렇게 덮여버렸죠. 반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안심은 손학규다. 요 발언만 딱 나오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손학규 측에서는 안철수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상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차명진 전 의원님, 그 당대표 선거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논란은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글쎄,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디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지저분한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참 쓴 고언을 하나 했는데 이준석 후보 이쯤 되면은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얼마나 했어요? 이번에 5천이요. 아깝게 그게 매몰병으로 아깝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내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는 소위 말하는 안심을 본인도 아니고 박주원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이상하잖아요. 예, 대리전.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후보가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회의 이슈가 뭐냐면 안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 안심은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독일에 있는지 알았는데 왔다가 기자한테 이렇게 조우를 하자. 기자를 피하려는 그런 오죽 어떤 이슈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방송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그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보수를 대변한다는 정당들이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더더욱 그렇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지금. 그들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파서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좀 아깝겠지만 지금쯤 후보 사퇴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이 사람한테 자꾸 사퇴하라 그래요. 아니 돼봐야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돼서 당을 체제를 바꾸고 보수를 바꾸면 되죠. 돼서 싹 갈아엎어야지. 예, 갈아엎는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 있는 중학교에 학생회장 좋은 사람 뽑아봐야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 예. 진짜 최근에 안심 논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차명진 의원한테 이렇게 반박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걸로 이해하고.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 저도 참 난감한 게 선거 내용이 차라리 부각되면 모르겠는데 누가 계단을 뛰어내려갔느니 안 내려갔느니. 지역적인 게 나오니까. 아니
전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 공당이라면 공당스럽게 관리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는 이제 사인이잖아요. 이제 보면 당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원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좀 취재를 한다기로서니 당의 대변인인 사람이 이제 도망간 거 아니다. 빨리 뛰어내려간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 자체가 희화화되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게 뭐 당이 팬클럽도 아니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른미래당 저 관계자라면 이렇게 하겠어. 과거에 지금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이런 데는 소수 정당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전당대회를 아예 다 나와라 이게 대의원들. 그래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나아갈 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그 대회장 바깥에 나가면 아무도 몰라지지만 그 안에서는 그 열기로 그들이 점점 단련되면서 점점 커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것도 아니야 또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되게 현장 지지율도 이빼한데 그냥 어디 무슨 사이버로 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인지. 나중에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할 때 똑같이 돌려주세요. 아니, 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옛날에 2번이나 치러봤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뭐 체육관 빌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분위기가 좀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 선거 시기도 원래 8월 중순에 하자 그랬는데 뒤로 꼭 밀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절묘하게 겹치게 해놨어요, 지금. 이 당권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도 당권파가 있긴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십상시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데 그건 너무 하지 않냐 싶어가 제가 당권파로 순화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래요. 누군데요? 예? 지금 당권을 잡은 사람이 당권파겠죠. 아니 안철수 대표도 바깥에 나갔고 유승민은 거의 있는 이번에 그런데 그 안철수 대표 계단 뛰어내려간 사무실에 옛날에 당직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모의하다가 걸린 게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 그런데 그 안심 논란이 있는데 그 유심 논란은 없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유심팔이 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냥.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기보다는 그거 안 끌고 가도 대충 알만한 사람 아는 것도 있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뭐 그거 안심팔이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고 유심팔이는 제가 일부러 할 만큼 뭐 그렇게 저랑 유승민 대표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호우 경보가 또 왔습니다. 그 1부, 2부, 3부에 한 번씩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도 중요합니다만은 호우 경보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고 우리 토론을 계속 이어가죠. 2018년 8월 28일 19시 10분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에 호우 경보 대치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제위험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및 옥외강 우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십상시 당권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결국은 분당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자유한국당하고의 뭐 합당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뭐 선거 과정 속에서 뭐 이런 투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저도 당을 이제 두 군데 해봤지만은 이렇게 선거 때 투서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저 처음 봤어요. 네, 투서 뭐 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언론 보도도 됐지만은 뭐 당비를 유용했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특활비 폐지 때문에 재미 좀 봤다 그러는데 그런데 안에서 오히려 당비 같은 거는 허술하게 지금 유용된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사실 이런 게 왜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새로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면 선거 끝나면?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싹 갈아엎겠습니다. 갈아엎겠다. 알겠습니다. 자, 장희진 전 의원님. 한동안 뭐라 그럴까요? 자맹 모드, 친북 모드? 김무성 전 대표가 공화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언론에 다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 일에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정치학 박사 직전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공화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공화주의 잘 모르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든지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공화주의 얘기를 한 그런 어떤 시대적 필요는 없어요.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면 각 어떤 세력, 주로 이제 과거에는 신분인데 이런 세력들이 예컨대 왕, 귀족, 어떤 민중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떤
일정하게 타협을 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어떤 양보를 하고 일정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이 현재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 저는 공화주의 주창하는 사람들한테 좀 묻고 싶은데 그 김무성 대표가 그 세미나 했다고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떴나 봤더니 인터넷에 안 떴어요. 예. 제가 그렇고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제 현재 한국당 및 보수의 전반적인 상태는 제가 진단하긴 이래요. 일정하게 지난 그 폭염 상태 있죠. 예. 이런 상태예요.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진전이 돼야 하는데 꽉 그 두 고기압이 막 딱 서로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제 돌파구가 없는데 지금 예컨대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샌드위치 상태가 돼가지고 존재가 미미하고 한국당은 실제 현재 한국당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김병준 대표가 지금 뭔가 돌파구를 못 마련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과연 김무성 대표가 만들 수 있을까? 이 역대 어떤 그 정치사를 보면은 정치판에서의 혁신은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실제 그 바뀌어야 될 바뀜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지 바꿀 주체는 못 돼요. 이분이 이제 특별히 좀 여러 가지 이 오랜 정치를 해서 인품도 훌륭하고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많이 거느리는 거는 있어요. 예.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 앞으로도 못 가는 이제 한국당의 그 처지를 돌파할 만한 그 새로운 인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건 아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지 될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이것과 더불어도 황교안 총리 책 낸다 그러고 예. 이 말은 저는 근데 동시에 양쪽에서 튀어나온 거는 김병준 체제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연말 전에 무조건 전당대회를 하려고 나설 겁니다. 처음에는 원래 2월까지 간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국감 끝나고 그럼 바로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정계 개편 신호탄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준 체제가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그러면 다음 당권 경쟁을 해야 되고 당권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그럼 황교안은 할 수 있을까? 홍준표 대표는 당내에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표가. 그래서 그렇다면 김무성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홍준표 대표 당내에 조직표가 있어요. 이분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3분의 1을 갈았을 걸 원회를. 자기 사람으로. 예. 예.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제가 홍준표 대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소리 하면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저희 지역에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오셨던 강현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장력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평가했을 때. 그래도 이제 아니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다시 백해서 나 대표 또 하겠어. 그게 명분이 있습니까 정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 김무성 대표 모두 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김진태 전부 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런 거론도 있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김문수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김문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쉰 냄새가 나요. 저는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가보세요 한번 그러면. 제가 빨리 나가서 어떻게 밀어드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제가 지금 두 분이나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제 뜻을 펼칠 기회가 없었지만 나이는 좀 됐거든요. 지난번에 이동영 그 앵커도 처음에 올 때 중년이 아니라 장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쇼크를 엄청 받았는데. 그거 삐졌군요. 그거 한마디 엄청 했다고. 삐졌지. 이동영 앵커는 앞으로 이제 뭐만 약간 실수하면 나한테 씹힐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에 좀 나가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탄핵을 찬성했건 탄핵을 반대했건 그야말로 보수에 상처를 준 사람들 전부 바꾸고 진짜 이준석 같은 새로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 보수의 그 대표자들을 바꿔야 돼요. 그럼 대표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저기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금 어렵다나 보는 거지. 바른미래당은 왜냐면 그 스탠스가,
이미 국민들로부터 보수로부터 외면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제가 당대표 되면은 보수한다니까요. 개혁 보수한다니까요. 그래요. 우리 방송 출연진들이 보수 정당이 다 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영광이겠습니다. 근데 나보고 힘들 거지. 근데 내가 어떤 되면은 정말로 내가 혹시 그러한 그 과정에서 유탄을 맞더라도 나는 진짜 정말로 보수를 혁신할 건데 혁신의 요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뒤에 가서 통계청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통계청장 교체 문제로 인해서 야당이 그 청와대를 집중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이 퇴임하시고 나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과거에 유진용 장관이나 아니면 진영 장관 정도의 스탠스를 이제 확보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할까는 이제 이분이 야당과 협조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계시느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실상 반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권과 각을 세우는 인터뷰도 하고 이랬고요.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을 바꿨잖아요, 진영 장관이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공천 잘리니까 그 다음에 당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파급력이 다를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모든 이제 인맥 닿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가만히 있자, 나중에 또 좋게 해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만약 이분이 제대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은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통계라는 게 한번 신뢰를 잃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회복이 어렵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교체는 잘못됐다. 뭐 정기적인 인사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정기적인 인사로 보이지가 않죠. 예. 차은님.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예. 그 IMF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 그 수치상으로는 통계 수치상으로는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냐? 그 당시에만 해도 이 구직 단련자라는 개념이 없었어. 구직 단련자가 아예 많아져 버리니까 실업자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실업자는 안 잡힌다.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김문수 보좌관 할 때 그 개념을 찾아내 가지고 문제 제기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이 통계가 중요해요. 예. 그거에서 입각해서 이제 정책을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때를 잘못 만났지. 지금 하위 소득 근로자 이제 통계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실직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취업한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지만은 실직한 분들은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입는 거거든요.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통계청장 교체 논란은 팩트 진검승부 투르맨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부 들어가는 것을 우리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아서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오늘 주제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지표와 이후 벌어진 통계청장의 교체 논란입니다. 앞에서 이준석 후보하고 차명진 전 의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봐야 되겠죠? 경질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을 임명했는데 어제 이임식이 열렸고 이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좀 중립적인 얘기인데 이 단어들을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죠. 네, 하는 단어들을 보통 이임식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는데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라는 건 누군가 중심을 흔들었다는 얘기가 포함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논란은 후에 한 인터뷰가 더 논란이 됐어요. 해임 사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윗선에서 어떤 지시나 압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황 전 청장이 좀 안 들었던 것이 경질 사유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이 통계 문제로 굉장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요 이제 교체되기 앞선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연루가 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해임 사유 모른다 하는 것은 해임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네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역대 통계청이라는 것의 조직이 사실은 굉장히 그 정부 홍보의 그 기관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8년에 통계청이 통계국이었는데 공보처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해주는 역할이었죠. 그게 이제 경제기획원으로 왔고요. 이게 통계청이 된 것은 1990년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차관급이 됐고요. 그 전에는 기재부,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그 은퇴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통계청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래서 정부하고 한 몸처럼 뛰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자리에 인식이 됐고요. 사실상 이제 차관이라고 하면은 차관급이면은 이제 정무직이에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물론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이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정무직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정부 정권에서는 그렇게 바라봐 왔다는 거죠. 통계청장 자리를. 그러니까 가계소득 동향 지금 조사가 최근에 언론과 여당 야당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통계청이 자료를 왜곡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 청장이 그거를 제대로 안 했거나 왜냐면은 그거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얘기로 돌아갔어요. 지금 어쨌든 가계소득 지표가 더 악화됐다. 이 통계가 나온 직후에 청장이 교체된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말 안 듣으면 다 잘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 제대로 된 비판 혹은 뭐 정책을 낼 수 있겠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좀 말하다가 끊겼는데 그러니까 정무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장은 어쨌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계소득 동향 조사가 이게 조사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좀 소위 말해서 현재 정부한테 불리한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통계청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윗선에서는 판단을 한 거.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통계 전쟁이거든요. 지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끼리 지금 통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통계청이 중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사실은 통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약간 친분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어쨌든 노동소득 복지 관련 분야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했었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노동지표, 소득지표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고 지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 전문가를 투입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문제가 된 통계가 1,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기 가구의 소득 결과 이건데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결과를 내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빼먹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런 거죠. 문제의 통계가 됐던 게 말씀하신 대로 1, 2분기 소득가 20%의 1분기 가구 소득 결과인데요. 각각 8%, 7.6%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던 시점에 딱 등장을 해서 제 기억에 이날
그 발표가 된 다음 날 보솔론과 경제지들이 거의 다 이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뽑았습니다. 그 언론들이 이 통계를 활용한 방식은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니 뭐 그거야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수혜 계층조차도 소득이 급감한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그러니까 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할 수 있다. 우려를 전하던 거가 이 통계를 통해서 이미 1, 4분기에 실패했다.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2016년에 8,700명을 표본 가구 수로 뒀었는데 이제 지난해에는 5,500가구로 줄었고 올해 다시 이제 8,000가구로 늘렸는데 표본 가구 수가 갑작스럽게 확산되면서 새로 유입된 표본 비율이 이제 56.8%를 차지하게 됐고 이는 과거 이제 그 평균적으로 교체하는 표본 비율 33.3%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잘못 잡혔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소득층이 새로 많이 들어오면서 최하위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예. 뭐 근데 이 부분이 이 통계가 발표될 때는 설명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예. 자, 정리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오히려 소득 하위 20%가 더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이지 않느냐라고 맹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표본을 보면 어떻게 이 조사를 했냐 표본을 보면은 기존보다 표본 개체를 늘렸는데 그 늘린 게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 또 고령층은 당연히 또 소득이 적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유입시켜 갖고 통계를 내니까 당연히 소득 하위 사람들의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그런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돼 있어요. 네, 설명은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계동향조사가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고 뭐가 문제인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 지표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시나요? 패널이 있고요. 물어봅니다.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를 벌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응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정직하게 기입을 안 해요. 소득이 없는 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통계 자료로 이를테면은 뭐 소득을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왜곡이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그 왜곡 지수가 좀 심합니다. 그 왜곡 지수가 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사실은 국세청 자료하고 이거를 결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아직 그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국세청에서는 납세를 한 자료가 있으니까 얼마를 벌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표본을 늘린 거는 어쨌든 필요한 작업이었고 뭐 어쨌든 표본도 교체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응답을 안 하거나 적게 들어가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이거를 응답을 많이 하게 되니까 왜곡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본을 교체할 때는 그런 왜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은 역대급으로 30%가 교체가 됐어요, 표본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0% 정도 교체가 됐다라고 보면은 많이 교체가 됐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5,700가구에서 8,700가구로 이제 표본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가구 중에 20대를 많이 포함시키면 2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가계 평균 소득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1인 고소득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1인 고소득 가구를 200가구를 더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1인 가구 중에서 노년층 중에 저소득을 포함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대표적인 자료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33%나 표본을 교체했는데 하필이면 왜
통계청에서 이렇게 이 통계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표본을 잡아놓고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나 통계청의 발표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언론은 어쨌든 제목을 딱 뽑는 그렇죠. 숫자를 갖고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활용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구심, 회의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 2부, 3부에서 호우경보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4부에도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네요. 2018년 8월 28일 19시 40분 서울특별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외출 자제하시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 산사태, 침수, 축대, 붕괴 같은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 횡단도 금지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옥외 광고판 및 맨홀 주변 접근도 금지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요. 그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장이 중요한 통계의 혼선과 불신을 이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다. 표본수가 증가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인정을 한 거는 별개로 이렇게 하고 나서 통계청장을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는데 이게 딱 논란이 일자마자 그것도 이 정부에 불리한 통계를 내자마자 교체를 했다. 딱 이 시점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거저거를 고려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제가 확실하게 취재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낮에 정부 부처 장차관 평가를 하는 공무원과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 자기가 평가한 한에서,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외평가, 뭐 내부평가, 언론보도평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장차관 평가를 하는데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경질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질이 뭐 그분이 맞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급하게 결정됐다. 이 부분은 맞는 거고 그게 이제 사회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논란을 있을 것을 알면서도 교체한 것이다. 강행한 거다.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게 경질이라고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준일 대표가 통계 전쟁이라고 했는데. 예. 이명박 정권 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주문형 통계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정부가. 예.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통계청에서 내는 결국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거든요. 예, 워낙 유명한 말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인용 통계기가 나면 꼭 나오는 얘기라서 예제 19세기 중반에 그 영국 총리였죠.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 자체는 객관적인데 어떤 통계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와 비교를 하느냐, 과거. 어떤 맥락에서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뭐 MB 물가지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불리한 지수는 그 중에서 빼고 유리한 거는 넣고 뭐 이를테면 금반지 뭐 이런 거를 제외를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통계를 조작하고 좀 주문을 마사지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이제 네. 그런 유혹을 정부가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그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나오니까 보수 언론들이 불황에 지친 서민들이 소주만 마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주 판매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황 탓에 서민들이 소주도 못 마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실 때는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언론을 보셔야 되고 한 언론만 보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할 때 이번 통계청이 잘못을 시인은 했습니다만은 그럼 이거는 이 통계 자료는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통계청에서는 우리가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폐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네. 이게 사실 이게 가계동향조사가 원래 없앤다고 했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거거든요. 국회 요청에 따라서 부활을 해서 없앤다고 하는 것도 논란, 다시 부활한 것도 논란, 그런데 나오니까 또 논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서 이거를 더 건드렸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과거와 직접적으로 통계 표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교체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비교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소득층이 과다 대표된다든지 고소득층이 과소 대표되는 이런 현상들을 통계청이 표본을 바꾸면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역대 정권에서 통계청장의 뭐 교체 여부를 두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앞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모든 자료가 정쟁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청와대가 어쨌든 교체를 통해서 자초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야당들이 통계청에서 앞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이 조금만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이러려고 통계청장 교체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당장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야 니네 또 불리한 자료가 나오면 또 반대로 통계청장을 그렇게 교체해도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오니 이 정책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뭐 전쟁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어도 뻔하거든요. 어떤 통계를 내놔도 보수지와 야당은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런 비밀 제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문자로 9708님 너무 다들 전문가답게 설명을 똑소리나게 하네요. 좋아요. 이렇게. 두 분이 칭찬받는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준일 대표님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전문가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최근 조선일보를 포함한 몇몇 경제신문이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했는데 미국은 4.3%나 성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통계 오류라고요?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언론의 거의 조작 수준의 왜곡 보도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데스크였으면 완전히 혼냈습니다.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왜냐하면은. 기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논설위원이 쓰고 지금 논쟁은 차장이 하고 있던데. 논설위원이 썼어요. 이거를. 그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이라는 걸 써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사승을 하면은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쓰는 거는 전기 대비 성장률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1, 4분기의 성장률을 비교를 한다든지 전기 대비, 그러니까 2, 4분기면 1, 4분기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하고 방식이 다르거든요.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네, 조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환산해 줘야 됩니다.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섞어서 엉망진창으로 써놨어요. 기사를. 그래서 미국은 4.3% 성장했는데 한국은 0.7% 성장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더 성장한 건 맞는데 그렇게 비교를 동등하게 하면은 미국이 4.1%, 한국은 2.8% 성장을 했다. 전기 대비 연율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2.8 대 4.1인데 이걸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0.7 대 4.3.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르고 이렇게 쓸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말씀하신 대로 전쟁으로 지금 전쟁인 게 이 통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지금 보수 매체랑 경제지들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을 잘 못한다라고 비판을 해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동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객관적이고 뭔가 그 과학적인 분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선일보가 말씀하신 대로 통계 지표가 아까 연율이 나오려면 당연히 그 동기 대비가 있어야 되고 전년 대비 모든 통계가 다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거를 없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이제 방어를 이 부분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보도 자체가 어떤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게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문재인 정부를 거의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니까 그 어떤 출발점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거죠. 팩트 체크해주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